금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금속입니다. 1kg짜리 골드바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현재 시세로 무려 8천만원에 육박하죠. 기록에 따르면 인류의 금속 역사에서 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됐던 금속일 정도로 금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금 고유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 원자번호 79번인 금은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황색의 금속입니다. 금은 매우 안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특정 산성물질 외에는 절대 부식되지도 않아 거의 영원히 색이 바래지 않는 영속성이 있으며 전성과 연성이 강해 사치품 제작 용도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금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치아를 금리로 씌우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고 뽐내기도 하며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각종 부품에도 금이 사용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금을 가지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다른 금속의 표면에 금박으로 둘러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금박 두께는 1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 엄지손톱만한 금이 있다면 건물 한 채를 금박으로 다 두를 수 있을 정도죠. 금박으로 가공하는 일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지만 금박을 하여 금처럼 보이게 하면 상품의 가치가 훌쩍 뛰기도 합니다. 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금박까지 하여 금처럼 보이게 해서라도 갖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막상 채굴이 어렵고 채굴한다 해도 매우 소량씩만 가능하다 보니 그 희소성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바로 이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거쳐 중세 유럽에 전해진 화학 기술입니다. 금광이 거의 없는 유럽에서는 금이 매우 귀했는데요. 이에 따라 철과 납 같은 흔한 금속을 값비싼 금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던 연금술이 매우 성행하게 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수은이나 납과 같은 금속이 오랜 시간 숙성되면 은과 금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불, 물, 흙, 공기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면 금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연금술사들은 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철과 납, 구리 등 여러가지 금속을 섞어 끓였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을 만들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름을 떨친 연금술사였던 니콜라 플라멜은 자신의 일기에 납을 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기록했는데 그의 연구를 현대 기술로 분석해본 결과 납에 금을 도금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부풀려 적어놓은 것에 불과했죠. 각종 금속들을 금으로 바꿔보려 노력했던 수천 년에 걸쳐 행해진 연금술의 역사는 근대 화학이 성행하며 사라져 결국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연금술이지만 인류의 진보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금술이 마법과 신비학의 근거를 두고 있어 화학과는 그 지향성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대 화학에서도 쓰이는 정제, 증류 등의 화학 기술은 물론 각종 다양한 실험 도구의 활용으로 화학 연구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연금술은 화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데 화학의 영문명이 케미스트리인데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에서 이어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된 4번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즈텍 제국과 잉카 왕국의 각종 희귀한 보석을 약탈해 유럽으로 가져오면서 그리고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그 다음이 전세계 금의 40%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발굴됐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드러시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이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근세 최초의 금 폭증 사태로 기록되고 있죠.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의 9대 황제 만사무사는 1324년 메카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데리고 간 순례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아내 800명, 수행원 및 노예 6만 명에 낙타 500마리의 황금을 잔뜩 싣고 갔죠. 만사무사 황제는 메카 등에서 성지순례를 하며 길거리에 금을 뿌리고 다녔는데요. 이때 뿌린 금의 양만 무려 11톤이라고 합니다. 금 11톤이면 현재가로 계산해서 약 8,800억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정도 가치의 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뿌렸다고 하니 당시 말리 제국이 얼마나 부유한 국가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리 제국에서는 개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닐 정도로 금이 차고 넘치고 금광이 많아서
전 세계 금의 70%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워낙 금이 흔해 빠진 곳이어서 근방의 이슬람 나라와의 교역에서도 헐값의 금으로 사용했고 이슬람 사람들은 막대한 금을 거머쥐었으며 차후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금이 흘러들어감에 따라 말리 제국의 막대한 양의 금은 유럽 전역으로 유입됩니다.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자산이 금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금 세공업자와 환전상이 금을 이용해 대부업을 하고 차후 은행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져 금융 역사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을 통해 타 문명의 부유함을 알게 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와 인도, 아메리카 등까지 식민지로 삼아 각종 자원을 약탈하는 핏빛 역사이자 횡포의 역사인 제국주의의 서막이 열리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14세기 초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가 성지순례 여행을 하며 금을 뿌렸던 작은 이벤트가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도가 됐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인 만사무사 황제는 자신의 황금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동아시아에도 20세기 최대의 골드러시가 터집니다.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버금갈 정도로 수많은 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1930년대 당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에 불어닥친 골드러시는 한반도에 금광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일제는 전쟁 자금을 금으로 해결해야 했고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조선인들에게 금광 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이때 전국에 파헤쳐진 금광만 5,500개가 넘었으며 한반도에서 사들인 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일본은 순식간에 세계 4위의 금 생산국이 되기도 했죠. 가장 큰 금광은 운산 금광이었는데 단일 금광으로는 당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2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외에도 금 확보를 위해 조선의 금 유통을 장악한 뒤 시세보다 싸게 금을 사들였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등의 금 매입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수탈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거의 모든 금이 일제로 흘러들어갔죠. 지금도 금 보유량 세계 9위인 일본이 보유한 금의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가져간 금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경제난에 허덕일 때도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 전쟁에서 군수품 등의 보급물자를 조달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20세기 들어 일본 경제를 2번이나 되살려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전 세계의 금은 18만 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휴버트 선형화 수식에 의하면 세계에서 생산 가능한 금의 총량은 24에서 28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채굴된 20만 톤을 빼면 대략 8만 톤 정도만 남아있는 셈이며 이 양이라면 현재 채굴되는 속도로 약 20년 후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금을 캘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금은 태양계 내에서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금은 전 우주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물질이죠. 금은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을 통해 형성되는데 태양 같은 작은 행성에서는 수소의 핵융합을 통한 헬륨 생성 정도가 고작이고 금의 생성을 위해서는 훨씬 더 큰 항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성자별 간 충돌이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사실은 지난 2017년 최초로 관측된 중력파 자료를 통해 입증됐는데요. 이어진 연구로 무거운 원소의 80%가 태양 질량의 30배가 넘는 대형별이 빠르게 회전하며 자체 중력으로 폭발해 블랙홀을 형성하는 컬랩사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의 후보가 될 만한 별의 개수는 대략 13,000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우리 은하의 별이 4천억 개인 것을 감안하면 확률로는 3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초신성 폭발 현상은 우주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현상이고 따라서 초신성 폭발로 생성되는 무거운 원소, 즉 금과 같은 물질도 매우 희귀한 물질이며 만약 지구에서 금이 고갈된다면 다른 행성에서 채취할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가 성행하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는 금 매장지를 차지하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으며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나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하는데 이 사막을 지나던 채굴꾼들이 시긴을 했던 흔적도 남아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만 명이 넘게 학살당한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는 죽은 유대인의 시신을 화장할 때 금리를 몰래 빼돌렸으며 태평양 전쟁에서도 적에게서 금리를 전리품으로 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군과 일본군을 불문하고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두가 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잉카 제국 등지의 식민지에서 자행했던 학살과 금 착취도 유럽 역사의 큰 업보로 기록돼 있죠.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한 번도 황금에 열광하지 않던 사람은 없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셨던 최영 장군을 빼면 말이죠. 희귀함을 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다만 황금은 한 번도 그 빛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도 아름답고 영롱한 황금의 빛에 혹해 한 인간으로서의 빛까지 발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흔히 삼금으로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는 시간도 황금의 값어치에 비해 절대 꿀리지 않으며 매우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